제가 맡은 부분은 최근 제약산업의 동향과 지식재산권에 관해서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조금 오래된 그래프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변화는 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인류의 부가 어떤 속도로 증가했는지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앞선 발표를 통해서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유형적인 물건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IT와 BT의 발전에 따라서 이만큼 강력한 이제 우리의 그 지식 재산에 따른 부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스마트폰 3대 시장, 그러니까 3대 제조회사, 당연히 이제 삼성하고 애플 양강 구도인 줄 알았는데 하웨이가 치고 올라왔죠. 지금 이제 3위로 치고 올라왔는데 아까 그 이기성 변리사님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웨이가 왜 3위로 올라설 수 있었지 하고 보니까 아까 이기성 변리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특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파라치들이 이렇게 이제 찍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스마트폰 팔아서 우리나라가 이윤을 많이 남겼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팔면 팔수록 좋아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퀄컴이죠. 퀄컴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한 대 팔 때마다 CDMA 기술료로 5%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에 쭉 핵심적인 요소는 원천 기술의 중요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스마트폰 팔 때마다 CDMA 기술에 대해서 로열티를 낸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중에서 혹시 음악 듣는 기능 사용하시지 않는 분 계신가요? 저는 정말 디지털 세대가 아니고 아날로그 세대입니다만 저도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MP3라는 조그만 기계를 가지고 들었었는데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누구에게 로열티를 내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에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MP3 원천 기술은 누가 개발했을까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그만 기업이었던 mp-man.com이 만들었었죠. 처음에 이제 개발을 했죠. 그런데 mp-man.com은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손승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이공계 교수님들 이공계 그 사장님들 만나보면 굉장히 순수하시다고. 예. R&D 열심히 하시죠. 굉장히 순수하십니다. 저도 이공계 출신입니다만 이공계 사람들은 한 일에 몰두를 하면 그거밖에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의한 R&D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개발할 원천 기술이 우리가 떨어진다는데 그러면 이 R&D가 부족했나? 오늘 발표 들어보니까 GDP 대비 R&D 투자가 1, 2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R&D를 많이 했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술 무역 수지에 있어서도 흑자를 기록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술 무역 수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전체 무역 수지는 뭐 사드라든가 뭐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이제 몇 년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술 무역 수지는 아직도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GDP 대비해서 R&D 투자 비중도 이렇게 늘렸는데 왜 그럴까? 결론은 과학기술의 격차보다 지식재산권의 격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R&D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투자하면서 산업화에서는 4%밖에 지금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 발명을 이렇게 잘 해놓은 결과물인 R&D의 결과물인 발명을 특허권으로 강력한 특허권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비용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썼던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억짜리 발명에 대해서 R&D에는 10억을 쓰면서 특허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썼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무력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문화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드디어 로열티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데 CDMA 기술과 MP3 기술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그 결과에 있어서 극명하게 드러났던 그런 차이를 보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복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특허 보호가 없이는 사실은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약산업의 동향을 보면 우리 굉장히 수명이 갑자기 늘어났죠. 그래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의약품 시장이 아주 커졌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의약품 시장 그러면 유럽과 미국이 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제3세계라든가 중국 시장 포션이 아주 작았죠. 그런데 이런 제3시장 신흥국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의약품의 강력한 보호를 추진을 함으로써 자국 경쟁에 아주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신약 개발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금지 청구라든가 손해배상은 하지 않도록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치료 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유럽은 동물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모두 치료 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허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라든가 의약품은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의학 용도 발명에 대해서도 모든 세계에서 의학 용도 발명을 금지하는 나라는 아마 제가 몰라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의학 용도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용을 합니다만 과연 그렇다면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과 의학 용도 발명과 그리고 투여 용법 용량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면서도 우리가 어느 한계까지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부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화합물이 치료제로 이제 C형 간염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투여량이나 투여 방법에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면 치료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보호를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학 용도 발명은 보호를 하지만 치료 방법 발명은 보호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의학 용도 발명과 치료 방법 발명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의학 용도 발명이라는 게 물질은 이미 공지인데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여기서 보면 화합물 A겠죠, 그죠? 화합물 A를 포함하는 C형 간염 치료 방법을 이제 우리가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물질만 공지이고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런 물질을 먹으면 C형 간염이 치료되더라 하는 치료 효과를 처음 발명했을 때는 이거는 화합물 A를 포함하는 C형 간염 치료제 이런 식으로 용도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이렇게 간염 치료에 유용한 거는 알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특정 용법 용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제품화가 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특정 이런 용법 용량으로 사용하니까 이게 정말 좋은 의약품이 되더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여러분 이 방금 말한 제가 앞서 말한 그 용도 발명이랑 그다음에 용법 용량의 특징이 있는 용도 발명이랑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기존에는 앞선 거는 의학 용도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가 있지만 뒤에 용법 용량에 대해서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 유럽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갔네요. 네, 유럽에서도 오랜 논란이 있었지만 제약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법 용량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자. 그래서
용법 용량도 의학 용도 발명의 구성 요소로 보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09년에 유럽은 법을 개정을 함으로써 보호를 하기 시작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첨단 그 의료 특허 검토위원회에 아주 세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냐 하면 용법 용량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용법 용량은 특허 대상으로 해서 물의 발명이라는 의학 용도 발명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2009년에 심사 기준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찬성론 반대론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도 긍정하는 판결, 부정하는 판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합 판결에 의해서 투여용법 용량도 의학 용도 발명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기는 한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새로운 투여용법과 용량에 대해서 무조건 특허를 부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용법 용량 발명은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굉장히 악용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에버그리닝 전략과 획기적인 치료 방법을 달성할 수 있는 발명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학 용법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이라도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의 요소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신규성이 없다라고 하고 거절을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굉장히 큰 과제가 놓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보성 판단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치매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치매 판단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 행위, 치료 행위는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또 해결을 할 것인가 굉장히 또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 특허청에서는 2017년 3월에 심사 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만 진보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또 심사 기준이 마련될 그런 또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허가특허 연계제도 제약산업 그러면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 결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의 해치왁스만법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해치왁스만법의 해치왁스만법은 그 목적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강한 특허는 강력하게 보호하면서 특허 도전을 하게 하고 특허 도전에 성공한 first and filer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시켜서 소비자의 이익 증진에도 기여를 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치왁스만법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타협의 아주 미국 역사의 오랜 타협의 결과입니다. 목적은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고 했는데 유효성, 안전성 그 실험을 하느라고 그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 5년간 특허권자에게는 존속 기간 연장을 허용해주고 제네릭은 이미 유효성, 안전성이 다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과 바이오 이퀴벌런트하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 그러한 정도의 실험 결과만 있으면 간략한 간이 의약품 신청을 가능하게 하면서 특허권 존속 기간 중이라도 특허 발명을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 검색을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다라는 본라 조항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굉장히 그 법의 균형을 맞춘 법 같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한미 FTA 이행 입법이지만 이미 1987년 특허법에서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을 했고 2010년에는 본라 조항을 도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 부분하고 시판 방지를 위한 조치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이 이제 아울러 이제 이렇게 특허 도전에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미국의 first and filer에 대해서 180일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듯이 우리도 우선 판매 품목 허가라는 이런 이제 독점권을 부여를 하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에 도전하게 되면 내가 뭔가 이제 시장 진입도 빨리 하면서 제네릭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2015년에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심판 소송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라서 이제 안정화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효 심판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효를 시키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금은 이제 대부분 우회하는 회피 설계를 해서 존속 기간 연장 회피 설계를 해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CPTPP가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TPP가 TPP11으로 되었다가 CPTPP로 되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 CPTPP로 인해서 지금 가장 이익을 볼 나라다라고 생각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이고,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비록 완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이 CPTPP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죠. 미국과의 FTA의 의무사항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도입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나프타 체결에 따른 캐나다였고, 그다음에 호주였고, 근데 호주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굉장히 제도가 유사하기는 하면서도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 금지에 따른 신약 신청자의 배상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CPTPP에 관련해서 또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가입국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이제 TPP가 왜 이렇게 협상을 미국하고 일본이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2013년부터 진행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었죠. 그런데 중국이 현행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허특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정부도 작년에 혁신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통해서 허가특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입국은 아니죠. 하지만 2017년에 TPP 가입을 위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도를 보시면 미국의 해치왁스만법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판권에 해당하는 시장 독점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그럼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있는가? 아까 CPTPP를 보니까 일본은 그러면 이 12월 30일에 지금 CPTPP가 발효된다고 하죠. 발효되면은 일본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설계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의무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이미 특허법에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재심사 기간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 10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약품 승인을 위한 실시행위, 아까 우리는 아예 본라 조항을 입법화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은 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이거는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1994년하고 2009년 후생성 통지에 근거해서 일본형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여기서 말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의무사항을 다 이행하고 있는가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본은 제도가 불명확하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학자들은 자기들은 이미 CPTPP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의무사항 정도로, 왜냐하면 그 한미 FTA보다 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굉장히 완화된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입법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또 이것도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쭉 듣다 보니까요, 오늘의 화두는 또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 이제 뭐 AI라든가 IoT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IT와 BT의 융합 이런 것들로 이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지요.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소유에서 공유로지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우리가 준물권으로 설계된 지식재산 제도가 합당한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패러다임은 조금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IP에 대한 그런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도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길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혁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패러다임은 변화했지만 1차 산업혁명 영국이 주도하면서 그 당시에 영국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영국이 얼마나 강성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모두 그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추어서 지식재산 제도를 바르게 정비를 하고 그렇게 드라이빙 포스로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한 나라가 강국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식으로 지배권을 설계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화두의 하나는 오늘 바이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크리스퍼 카스9인가요? 유전자 가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약품도 예전에는 스몰 몰레큘이었어요. 여러분 머리 아프시면 아스피린 사 드셨잖아요. 합성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이오 의약품으로 시장이 완전히 이제 재편되어 나가고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제네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제네릭 이렇게 말하면 스몰 몰레큘의 오리지널에 대한 반대되는 이제 특허 기간이 만료된 그런 것을 제네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제 그 스몰 몰레큘의 제네릭 버전에 대비해서 그런 용도로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의약품 방향은 합성의학에서 생물의학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스몰 몰레큘 시장에서 굉장히 제약 산업은 특허가 없으면 존속하기 힘든 산업이다라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를 하면서도 생물의약품으로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이게 특허 덤불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오에 있어서는 강력한 특허 보호라든가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제약 산업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실증적 연구를 보면요. 스몰 몰레큘인 시장이나 바이오 의약품인 시장이나 제약 산업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특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권리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보호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거기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용권이라든가 접근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균형을 맞추어서 보호와 이용을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야지 제약 산업에 있어서 유리할 것인가. 특히나 현재 우리 제약 산업이 처한 이런 여러 가지 또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잘 고려를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을 강구를 한다면 제약 산업도 지금 현재 제약 산업 한국 제약 산업 너무 어렵고 작습니다. IT에 비해서 너무나 작죠. 그렇지만 향후 우리가 IT와 못지않게 BT 쪽으로도 내세울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